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3이 된 여자입니다. 제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가장 중요한 단추가 하나가 빠진 채로 시작된 삶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제 마음속에는 늘 찬바람이 들이치는 큼지막한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채워놓고 아무리 겉으로 씩씩한 척을 해보아도 결코 메워지지 않는 구멍이었죠.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저는 그래도 제 해묵은 이야기가 누군가의 외로운 마음에 조금이나마 닿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서만 곱씹으며 망설이다가 마침내 큰 용기를 내어 이렇게 글을 신청하게 됐어요. 저는 태어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저를 낳아준 엄마가 집을 떠났습니다. 친할머니께 전해 듣기로는 엄마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어떠한 전조 증상도 없었고 집안에 큰 다툼이나 불화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 그대로 짐을 싸서 흔적도 없이 나가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갓 태어나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어린 딸을 차가운 방바닥에 홀로 남겨둔 채 말이죠. 아이고, 그 철없는 것이 어디를 간다고 그렇게 핏덩이 자식을 내팽개치고 갔을까. 아무리 자기 살 길이 급해도 그렇지.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아버지는 제가 겨우 3살이 되던 해에 서둘러 재혼을 하셨어요. 새로 오신 새엄마는 당연하게도 전처의 자식인 저를 달가워하진 않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친할머니 손에 맡겨졌고 아버지와는 명절에나 잠깐씩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전부였죠. 그마저도 새 가정에 아이들이 생기면서 점점 더 뜸해졌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올라갈 무렵부터는 사실상 연락이 완전히 끊기다시피 했어요. 그러니 저에게 이 세상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친할머니 한 분뿐이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친할머니는 전형적인 옛날 분이셨어요. 키가 자그마하시고 평생의 고된 노동으로 허리가 기역자로 굽으셨지만 그 작은 몸에서 대체 어떻게 그런 억척스러운 에너지가 나오시는지 모를 정도로 늘 부지런히 움직이셨습니다. 말수가 그리 많은 분은 아니셨죠. 칭찬 한마디 하시는 법이 없었고 다정한 애정 표현도 무척이나 서툰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린 마음에도 늘 할머니한테서 가득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자랐어요. 할머니의 입술은 침묵하고 있었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미 세상의 모든 다정한 말들을 대신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는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무거운 몸을 이끌고 시장을 보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는 차가운 수돗물에 손을 씻어가며 따뜻한 국을 끓이시고 고소한 나물도 무치고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주셨죠. 유독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면 할머니는 그 작은 어깨가 다 젖어가는 줄도 모르고 낡은 우산 하나를 온전히 제 쪽으로 밀어 넣어주셨습니다. 지은아, 밥 먹었니? 어서 들어와서 손부터 깨끗이 씻으렴나. 그 목소리는 언제나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 담긴 온도가 얼마나 포근하고 따뜻했는지 저는 40이 넘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할머니는 동네 골목어귀에서 작은 구멍가게 화계슈퍼라는 이름으로 작은 슈퍼를 운영하셨어요. 없는 게 없는 그 비좁고 오래된 가게가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저는 항상 제일 먼저 그 구멍가게 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가 매대 앞에서 계산을 하고 계시는 할머니의 구분 등 뒤로 냅다 달려가 매달리곤 했죠. 할머니, 저 학교 다녀왔어요. 오냐, 왔니? 가방 저기 방구석에 내려놓고 배고플 텐데 과자 하나 집어먹어라. 할머니는 늘 대수롭지 않은 듯 툭툭 던지듯 말씀하셨지만 제가 어떤 과자를 좋아하는지 어떤 반찬을 싫어하는지 오늘 학교에서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를 그 누구보다 귀신같이 알아채는 분이셨습니다. 그 낡은 동네 슈퍼에서 나오는 수입이 한 달에 얼마나 되었겠어요. 온종일 찬바람 더운 바람 맞아가며 서 계셔도 하루에 손에 쥐는 돈은 불과 몇만 원 남짓이었을 테지요.
할머니는 그 꼬깃꼬깃한 푼돈들을 모으고 또 모아서 저를 먹이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매 학기 학교 준비물을 모자람 없이 사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제 작은 세상은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세계라는 게 생각보다 얼마나 투명하고 그래서 얼마나 잔인한지 저는 그때 처음으로 겪으며 알게 되었죠. 초등학교 2학년 무렵이었을 겁니다. 짝꿍과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그 아이가 반 아이들이 다 들리도록 크게 소리치더군요. 야, 너 엄마 없다며? 너네 엄마 도망갔다며? 그 순간 반 전체가 쥐죽은 듯 조용해졌고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일제히 제 얼굴로 쏟아졌죠. 마치 제가 무언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엄마가 떠난 것 같은 지독한 수치심이 밀려왔어요. 결국 그날 오후 퉁퉁 부은 눈으로 집으로 돌아온 저는 가게를 보고 있던 할머니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학교 애들이 그러는데 우리 엄마 도망간 거래. 진짜야? 우리 엄만 왜 나 버리고 간 거야? 할머니는 제 질문을 들으시고는 하던 일을 뚝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어두워진 표정으로 같은 말씀만 반복하셨죠. 지은아, 그 얘기는 이제 하지 마라. 왜요? 왜 물어보면 안 되는데요? 나도 알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너가 어른이 되면 이 할미가 다 얘기해주마. 그러니까 지금은 그만해라. 하지만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나중은 중학교를 가도 고등학교를 가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철저한 침묵은 사춘기로 접어들던 저에게 또 다른 거대한 상처가 되었죠.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로 내가 알면 안 되는 끔찍한 이유가 뒤에 있는 것만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제 마음속의 구멍은 더 커졌죠. 본격적인 사춘기가 찾아오며 저는 제 인생과 온 세상을 향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품기 시작했어요. 그 갈 곳 잃은 거친 분노는 엉뚱하게도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해주는 할머니를 향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아침 밥상 다 차렸다. 얼른 나와서 한 숟가락이라도 뜨고 가려무나. 배 안 고파요. 안 먹는다고요. 아침부터 그렇게 쫄쫄 굶으면 학교 가서 공부가 되니 얼른 와서 앉아라. 먹기 싫다는데 왜 자꾸 난리예요. 나 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라고요. 제발. 지금 돌아보면 그 짧고 날카로웠던 대화 하나하나가 다 제 가슴을 후벼 파는 죄책감으로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그런 모진 말들을 쏟아낼 때마다 그저 혀를 쯧쯧 차시면서도 결코 저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거나 매를 들지 않으셨어요. 그저 저를 지켜보시다가 조용히 밥상 위에 뚜껑을 덮어두고는 서둘러 가게로 나가셨죠. 그 방황의 시절에 저에게 그나마 유일한 숨통이 되어준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제 작은 이모였습니다. 이모는 할머니의 막내딸로 동네에서 자그마한 미용실을 운영하며 근처에 혼자 살고 계셨는데 주말이면 어김없이 할머니 집에 들러 절 챙겨주곤 하셨어요. 지은아, 너 요즘 왜 그렇게 얼굴이 반쪽이 됐니? 학교에서 무슨 힘든 일 있어? 이모한테는 말해도 돼. 그냥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긴 표정이 이렇게 어두울 수가 없는데 언제든 얘기하고 싶을 때 이모한테 털어놔. 알았지? 이모는 제가 입을 꾹 다물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결코 억지로 대답을 끄집어내려고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침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며 조용히 제 옆자리에 앉아 토닥여 주셨어요. 그 묵묵한 온기가 사춘기 소녀였던 저에게는 참으로 과분하고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저는 서서히 더 깊은 방황의 늪으로 들어갔습니다. 공부에는 아예 담을 쌓았고 어울려서는 안 될 거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 시작했죠. 할머니가 아무리 타이르고 매달려도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친구 집에서 자고 올 거예요. 지은아, 너 도대체 왜 그러니? 고등학교 졸업은 무사히 해야 할 것 아니냐? 공부요? 할머니, 내가 공부해서 뭐 하는데요? 어차피 나 같은 애는 대학도 못 가고 뒷바라지 해줄 부모도 없는데 무슨 놈의 공부예요. 이 녀석이 무슨 그런 모진 소리를 입에 담니? 이 할머니가 어떻게든 네 대학 등록금은 내줄 테니까 제발 마음 잡고 공부 좀 해라. 응?
됐어요. 그런 뻔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신경 좀 끄라고요. 그 무렵 제 마음속에는 엄마에 대한 원망과 증오심이 그야말로 정점에 달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방황하는 건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인 건 전부 다 처음부터 나를 버리고 떠난 그 이기적인 엄마 때문이야. 저는 그렇게 매일 스스로를 세뇌하고 있었죠. 그렇게 20살이 되던 해 제 앞에 처음으로 진지하게 다가오는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저를 아끼던 이모는 첫 만남부터 그 남자를 무척이나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지은아, 이모가 미용실 하면서 사람 보는 눈이 좀 있잖니. 근데 그 친구는 좀 이상하다. 너를 진짜 아낀다기보다는 소유하려는 느낌이네. 조금만 더 거리를 두고 지켜봐. 이모, 왜 자꾸 그 사람을 삐딱하게만 보세요? 그 사람 저한테 진짜 잘해줘요. 제 과거 다 알고도 감싸 안아준 유일한 사람이라고요. 처음에 잘해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가면을 쓴 건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법이란다. 제발 이모 말 흘려듣지 마. 저는 이모의 간곡한 충고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그 당시 그 사람은 저에게 마치 구원자라도 되는 것처럼 굴었거든요. 지은아, 나는 너가 정말 좋아. 너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부모가 있든 없든 나한테는 아무 상관없어. 그 달콤한 맹세가 훗날 제 인생을 얼마나 처참하게 깨부수는 독이 될지 그 시절에 저는 단 1%도 짐작하지 못했죠. 주변의 모든 만류를 뿌리치고 서둘러 올린 결혼 생활은 불과 석 달이 지나기도 전에 그 화려한 포장지가 처참하게 찢겨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연애 시절에 다정했던 사람은 어디로 가고 제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고 비하하는 사람만 남았더군요. 이지은, 너 진짜 이거 사람이 먹으라고 만든 거냐? 간도 못 맞춰, 청소도 제대로 안 해. 대체 집에서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야? 미안해. 내가 좀 서툴러서 그래. 다음엔 신경 써서 다시 할게요. 아니, 제대로 하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 기대를 하지.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것도 제대로 못하냐?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것이더군요. 매일 비하 발언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다 보니 어느 순간 진짜로 내가 모자란 사람인가 봐 라는 끔찍한 자책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너같이 고아나 다름없는 애를 거두어준 게 누군데. 너 나 없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이야. 네 편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 다 늙어가는 할머니? 너같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년한테 나 말고 이 세상 어떤 남자가 손을 내밀어 줄 것 같냐고. 제 세계는 점점 더 좁아지고 저는 한없이 작아져만 갔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한 이모가 몇 번이고 연락을 해왔지만 남편은 제 휴대폰을 빼앗아 확인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네 이모 또 전화 오네? 어디 내 앞에서 받아봐. 결국 저는 이모의 간절한 전화를 옆에서 남편이 도끼 눈을 뜨고 감시하는 가운데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은아, 너 요즘 왜 그렇게 연락이 안 되니? 이 목소리는 또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무슨 일 있는 거지? 아니에요, 이모. 저 아무 일도 없어요. 나중에 제가 먼저 연락할게요. 끊어요. 제 목소리가 공포로 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이모가 다 눈치채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남편의 폭력적인 눈빛이 무서워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감옥 속에서 저는 무려 5년이라는 세월을 버텼죠. 하지만 그 인간의 추악한 진짜 민낯이 완전히 드러난 것은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그 애였습니다.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집안일을 하던 중에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에서 카드 대금 연체 명세서를 보게 되었어요. 숨이 막히는 심정으로 상세 내역서를 뒤져보니 그것은 남편이 몰래 발급받은 카드의 명세서들이었습니다. 대출 잔액과 카드 빚을 합산해보니 억대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찍혀 있더군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카드가 집중적으로 사용된 장소들이었습니다. 최고급 호텔, 고급 일식집, 여성의류 편집쇼, 강남의 산부인과 병원 이름까지. 저는 그 인간이 제가 만삭의 몸으로 집에서 버티고 있던 그 순간에도 다른 여자와 오래도록 불륜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이상하게도 눈물조차 나오지 않더군요. 어쩌면 제 무의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눈을 감고 귀를 막아왔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거실 구석에 앉아 갓 100일이 지난 딸아이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천사 같은 얼굴로 새근새근 잠들어 있더군요.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어제 남편이 던져주었던 이혼 서류를 꺼내어 제 손으로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갓난아이를 안고 한밤중에 거리로 나왔지만 이 넓은 세상에 저와 제 아이가 편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은 단 한 평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머뭇거리며 발걸음을 옮긴 곳은 제가 그토록 모질게 상처를 주고 떠나왔던 할머니의 낡은 슈퍼 앞이었죠. 컴컴한 새벽녘, 가게 문을 열러 나오시던 할머니는 포대기를 업고 가방 하나 달랑 든 채 처량하게 서 있는 저를 발견하셨어요. 할머니는 이게 무슨 일이냐며 다그쳐 묻지도 않으셨고 비난을 퍼붓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슬픈 눈으로 가만히 제 얼굴을 쳐다보시더니 손을 뻗어 제 품에 안겨있던 증손녀를 조심스럽게 받아 안으셨죠. 그리고는 웅얼거리듯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툭 던지셨어요. 잘왔다 고생했다 내 새끼. 어서 들어가자. 할머니가 따뜻한 밥 새로 지어 놓을 테니까 밥부터 먹자. 그 짧은 한마디가 그동안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제 모든 감정의 뚝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뜨렸어요. 지난 5년 동안 남편의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흘리지 못했던 억울함이 터져 나온 거죠. 됐다. 이제 다 됐어. 그만 울어라 지은아. 이젠 이 집에 왔으니까 아무 걱정 마. 할머니가 있지 않니? 다 괜찮다. 당시 여든을 바라보시던 할머니는 그렇게 또다시 손녀와 핏덩이 증손녀까지 두 생명의 무게를 굽은 어깨로 온전히 껴안고 살아내기 시작하셨어요. 노안으로 침침해진 눈을 비벼가며 증손녀의 기저귀를 손수 갈아주시고 이유식을 정성껏 끓여주셨죠. 이모 역시 그 힘겨운 시절에 둘도 없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제가 이혼의 상처를 딛고 다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퇴근 후면 미용실 문까지 일찍 닫아가며 제 딸아이를 도맡아 봐주셨죠. 제가 면접을 보러 가던 날 아침에는 새벽같이 전화해 기운을 불어넣어주기도 하셨습니다. 지은아, 오늘 면접 날이지?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보고 와. 너 할 수 있어. 알지? 이모, 나 솔직히 너무 자신이 없어요. 이혼 경력에 젖먹이애까지 딸린 30대 초반 여자를 어떤 회사에서 좋게 보겠어. 야, 이지은. 그 나쁜 놈이 네 머릿속에 심어놓은 몹쓸 말들이 아직도 너를 갉아먹고 있는 거야. 내 조카 이지은은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어. 쫄지 말고 당당하게 보고 와. 알았지? 이모가 마치 화를 내듯 하지만 울컥하는 진심을 담아 소리치며 응원해줄 때마다 저는 그 든든한 목소리에 기대어 한 발자국 더 거친 세상 밖으로 걸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이모의 보살핌 속에서 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에 겨우 정적해 나가던 어느 날 이모의 주선으로 한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죠. 제 나이 35이 되던 해에 따스했던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첫 만남의 자리에서 제 모든 치부를 먼저 털어놓았어요. 이혼을 했으며 혼자 키우고 있는 딸아이가 있고 모아둔 돈도 없이 할머니 집에 얹혀 사는 처지라는 것을 건조한 목소리로 전부 털어놓았죠. 그런데 제 고백을 가만히 듣고 있던 그 사람의 표정은 신기하게도 미동조차 없이 평온하더군요. 지은씨, 그렇게 어렵고 숨기고 싶었던 상황들을 처음부터 솔직하게 다 말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워요? 저는 그냥 과거 상처투성이에 주렁주렁 매달린 짐만 가득한 사람일 뿐이에요. 저는 지은 씨의 과거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지은 씨가 오늘 이 자리까지 열심히 버티며 살아온 인생 그 자체잖아요. 우리 서로 조건 재지 말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솔직하게 알아가면 안 될까요? 저는 그 사람의 맑고 깊은 눈동자를 마주하는 순간 위로를 받기보다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또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자꾸만 멀어지려 도망을 쳤죠. 지은씨,
왜 자꾸 저한테 기회를 주지도 않고 멀리 도망치려고만 해요?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을게요. 지은 씨가 마음의 문을 열고 저를 온전히 믿어줄 때까지 저 여기서 가만히 기다릴게요. 그 우직한 사람이 바로 지금 제 곁에 있는 제 소중한 남편입니다. 그는 제 옆자리를 지키며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어요. 지독하게 사람을 경계하시던 우리 할머니가 남편을 처음 대면하시던 날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짧게 읊조리셨죠. 지은아, 내 마음이 이제야 좀 놓이네. 작게 올린 결혼식 날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할머니의 손이 제 떨리는 손을 으스러지도록 꼭 쥐어주셨습니다. 지은아, 이 못난 할머니의 소원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 내 눈 감기 전에 너가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 웃는 모습을 보게 되다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러나 세상은 저에게 행복을 허락해주지 않으실 모양이었습니다. 평생 건강하실 것 같았던 할머니가 가게 앞마당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신 겁니다. 처음엔 단순한 빈혈 기운이라며 링거 한 대를 놓더군요. 하지만 불과 일주일 뒤 직장에서 일하고 있던 저에게 이모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지은아, 어떡하니? 엄마 대학병원 정밀검사 결과가 방금 나왔는데 위암이래. 할머니 대학병원 정밀검사가 방금 나왔는데 위암이래. 그것도 암세포가 이미 다른 장기까지 너무 많이 퍼져서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진행됐다고 하신다. 어떡하면 좋니, 지은아? 더욱 제 심장을 찢어놓은 충격적인 사실은 할머니가 몇 달 전에 이미 위암 진단을 받고 알고 계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범벅이 된 채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의 바짝 마른 손을 붙잡고 오열했죠. 할머니, 왜 그랬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진작 알았으면 치료라도 빨리 받았을 거 아니야. 지은아, 평생 불쌍하게 자란 내 새끼가 겨우 인생의 빛을 보나 싶어 행복해하는데 네 재혼, 이 할머니가 아프다고 초를 칠 수는 없지 않더냐. 그래서 내가 입을 꾹 닫았지. 미안하다 내 새끼. 당신의 온몸을 갉아먹는 암세포의 극심한 통증을 진통제로 간신히 버텨가며 제 결혼식 날 가장 고운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어주셨던 할머니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본격적인 항암 치료에 들어갔지만 고령의 몸은 버텨내지 못하셨죠. 끝까지 마지막 숨이 꺼져가는 그 순간까지도 할머니의 인생은 오직 이지은이라는 못난 손녀딸 하나뿐이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지 불과 8개월 만에 할머니는 마침내 기나긴 고통의 짐을 내려놓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지은아, 잘 살아야 된다. 너가 나 없는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하늘에서 마음 편하게 있지. 네, 할머니, 걱정하지 마. 나 정말 보란듯이 잘 살 테니까.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편히 가.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저는 한동안 영혼이 통째로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지냈습니다. 그 암흑 같은 슬픔 속에서 저를 일으켜 세워준 것은 오직 남편의 묵묵한 헌신이었죠. 남편은 그저 퇴근 후 묵묵히 따뜻한 밥을 차려 수저를 쥐어주었고 제가 밤마다 악몽을 꾸며 울 때면 밤새도록 제 등을 쓸어내려주며 말없이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할머니의 49제가 지나고 저는 이모와 함께 오랫동안 비어있던 할머니의 낡은 집을 정리하러 갔죠. 화계 슈퍼의 문을 들어서는데 주인을 잃은 공간에는 여전히 할머니가 평생 풍기시던 특유의 냄새가 짙게 배어있더군요. 묵은 파스 냄새, 구수한 된장 냄새, 그리고 오래된 먼지 냄새가 섞인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늑했던 그 할머니의 향취였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낡은 오동나무 장롱문을 열고 물건들을 하나씩 상자에 담기 시작했죠. 서랍을 하나씩 열 때마다 할머니와의 추억이 물밀들 밀려와 저와 이모는 엉엉 울기를 반복했어요. 그러다 안방 장롱 맨 아래쪽, 평소에는 자물쇠로 굳게 잠겨있던 비밀 서랍장 안쪽 구석에서
이모가 누렇게 변색된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해 꺼냈습니다. 지은아, 이것 좀 봐라. 이게 대체 뭐지? 여기 너 이름이 적혀 있어. 제가 다가가 봉투를 건네받았을 때 제 가슴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봉투 겉면에는 삐뚤빼뚤하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할머니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제 손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고 옆에 서 있던 이모 역시 무언가 직감한 듯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정성스럽게 접힌 편지 2통이 들어있더군요. 하나는 할머니의 글씨로 쓰인 편지였고 나머지 하나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종이 가장자리가 바스라질 것처럼 누렇게 바래버린 아주 낡은 편지였습니다. 그 낡은 편지 겉면에는 연필로 흐릿하게 받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문장을 확인한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리는 것만 같았죠. 내 소중한 딸 지은이에게. 그것은 제가 평생 동안 증오하고 원망에 맞이 않았던 저를 낳아놓고 100일 만에 무책임하게 도망쳤다고 믿었던 제 엄마의 필체였습니다. 지은아, 마음 단단히 먹고 우선 할머니가 남기신 편지부터 먼저 읽어보자. 이모가 옆에 있을 테니까 괜찮아. 저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로 흐려지는 시야를 간신히 붙잡고 할머니의 편지를 펼쳐 한 줄씩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편지 속에는 제가 40년 평생 철석같이 믿어왔던 제 집안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잔인하고도 슬픈 진실이 담겨 있었죠. 엄마는 스스로 떠난 게 아니었어요. 제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극심한 산후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많이 알려진 병이지만 수십 년 전 그 시절만 해도 여자가 예민해서 온 집안을 시끄럽게 만든다며 오히려 손가락질을 해대던 무지한 시절이었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증세가 점점 더 심해져 급기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극단적인 시도까지 벌이게 되자 제 아버지는 아직 제 젖도 떼지 않은 핏덩이인 저를 강제로 품에서 빼앗아두고 엄마를 시골의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강제로 입원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입원 기간이 1년이 넘어가도록 길어지자 아버지는 매정하게도 이혼 서류를 들고 병원을 찾아가 정신이 혼미한 엄마의 손을 붙잡고 억지로 이혼 도장을 찍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할머니는 편지에서 자신 역시 그 공범이었음을 고백하셨어요. 아들을 덮어주게 급급해서 불쌍한 며느리가 피눈물을 흘릴 때 모른 척 방관했었다고, 그게 평생 명추를 죄어오는 가시가 될 줄은 몰랐다고요. 엄마는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오직 저를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동네를 다시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뼈만 남은 앙상한 몸으로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고 해요. 어머니, 제발 부탁드려요. 저 지은이 안 뺏어갈게요. 지은이 얼굴 딱 한 번만, 먼 발치에서 딱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며 할머니도 가슴이 미어 터지도록 아팠지만 어린 저의 삶이 혼란스러워질까봐, 그리고 집안이 더 파탄날까봐 두려워 엄마를 매정하게 밀쳐내버렸다고, 그게 자식을 위한 길이라 믿었던 미련함이 평생 저와 엄마에게 씻을 수 없는 천륜을 끊는 대역죄가 되었다는 말씀을 편지 말미에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에 묶여있던 2번째 편지는 몇 해 전 수소문 끝에 엄마와 연락이 다 받아둔 편지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저에게 직접 찾아오면 행복한 삶이 흔들릴까봐 두렵다며 때가 되면 전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는 말과 함께요. 저는 엄마의 낡은 편지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종이가 너무 낡아서 펼치는 순간 가장자리가 툭 하고 부스러지더군요. 가늘고 힘없는 필체였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아가며 꾹꾹 눌러쓴 글씨인지 온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지은아, 엄마란다. 우리 지은이는 아마 엄마의 목소리도 얼굴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겠지? 당연한 거야. 기억 못하는 게 맞아. 엄마는 너를 따뜻하게 안아주지도 못했고 너가 아플 때 미음을 끓여주지도 못했으니까. 하지만 지은아, 엄마는 단 한순간도 매일 밤 눈을 감고 뜨는 그 모든 찰나마다 우리 지은이를 잊어본 적이 없단다. 지금 너가 얼마나 예쁘게 자랐을지,
밥은 굶지 않고 잘 먹고 다니는지, 웃을 때 눈매는 나를 닮았는지 아니면 네 아빠를 닮았는지, 엄마가 너 성장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꿈속에서도 가슴을 찌르는 송곳이 되어 나를 괴롭히는구나. 지은아, 세상 사람들의 모진 말 믿지 말아라. 엄마는 단 한순간도 내 목숨보다 소중한 너를 스스로 버린 적이 없어. 엄마가 많이 아팠어. 그 어둡고 차가운 병실 안에서 아무도 엄마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단다. 하지만 그 어떤 모진 상황도 피똥인 너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핑계가 될 순 없겠지.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악착같이 버텨서 너를 품에 안고 도망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엄마가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가장 큰 죄책감이자 형벌이란다. 너가 인자하신 할머니 손에서 야무지게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건너 전해 들었을 때 엄마는 감사기도를 올렸단다. 어딘가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며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당당하게 자라고 있을 거라 믿는 것. 오직 그 믿음 하나가 엄마의 숨통을 이어주던 유일한 생명줄이었어. 엄마가 지금 당장 너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는 건 너가 정착해가고 있는 소중한 삶을 내 욕심으로 흔들고 싶지 않아서야. 멀리서 너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만이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사랑인 것 같아서. 지은아, 나중에 우리가 먼 훗날 언젠가 만나게 된다면 그때 원망 가득한 눈이라도 좋으니 딱 한 번만 나를 엄마라고 불러줄 수 있겠니? 그 한마디면 엄마는 평생의 고통이 눈 녹듯 다 사라질 것 같구나. 사랑한다 지은아. 너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 세상 어떤 존재보다 가장 많이 너를 사랑한다. 내 소중한 딸아.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안방 바닥에 주저앉아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소리내어 불러보지 못했던 그 이름, 엄마를 부르며 울부짖었어요. 40년 가까이 제 깊은 가슴 밑바닥에서 단단한 돌덩이처럼 절 짓누르던 지독한 원망과 오해의 벽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내가 세상에 버려진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 엄마도 나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구나. 내 엄마 역시 나보다 수천 배는 더 아프고 찢어지는 삶을 살다 가셨구나. 지은아, 미안해. 나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 근데 네 할머니가 너 상처가 더 날까봐 절대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하셔서 내가 끝까지 입을 다물었어. 정말 미안하다, 지은아. 이모가 왜 미안해. 이모는 잘못 없어. 근데 우리 엄마 지금 어디 있어? 나 지금 당장 엄마 만나러 갈래. 엄마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할래. 엄마 어딨어? 이모 빨리 말해줘. 저는 이모의 가슴팍을 붙잡고 다급하게 흔들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대자급한 질문에 이모는 차마 제 눈을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참았던 오열을 터뜨리며 대답을 내놓았죠. 지은아, 사실은 너 엄마 몇 해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나셨어.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말년에 혼자 투병 생활 하시다가 그렇게 가셨단다. 너한테 차마 짐이 되기 싫다고 죽어도 연락하지 말라고 하셔서 끝내 붙잡지 못했어. 미안해, 지은아. 그 잔인한 선고를 듣는 순간 숨이 멈추는 것만 같았어요. 결국 만나지 못한 거였습니다. 40년을 서로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려놓고 단 한 번의 따뜻한 포옹조차 해보지 못하고 영원히 엇갈려버린 것이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어두운 침실에 누웠지만 제 눈물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곁에 누워있던 남편은 그저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은 채 제 얼어붙은 손을 따뜻한 두 손으로 꼭 감싸 안고 밤새 체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보, 나 우리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어떡하지? 가슴이 너무 아파서 터져버릴 것만 같아. 알고 있어. 당신 마음 다 알아. 나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 밤 엄마를 저주했단 말이야. 우리 엄마는 그 차가운 방에서 나 잘 살기만을 빌며 혼자 아프다 갔대.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이지. 당신 잘못 아니야.
당신은 진실을 전혀 몰랐잖아. 자책하지 마, 여보. 장모님도 하늘에서 지금 당신이 이렇게 아파하는 거 절대 바라지 않으실 거야. 큰 폭풍 같은 날들이 지나간 이후 저는 이모를 통해 엄마가 생전에 홀로 어떻게 마지막 삶을 살아가셨는지에 대한 자잘한 이야기들을 조금씩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변두리에 작은 단칸방 하나를 얻어 홀로 외롭게 사시면서도 유독 창가에 알록달록한 꽃 화분들을 여러 사다 놓고는 정성껏 키우는 것을 삶의 낙으로 삼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모가 생전에 엄마의 단칸방을 방문했을 때 방 한쪽 벽면에 아주 낡고 커다란 원목 액자 하나가 걸려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액자 안에는 그 어떤 사진도 그림도 없이 하얀 바탕종이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빈 액자였다고 하더군요. 이모가 왜 빈 액자를 벽에 걸어두고 사냐고 여쭤봤을 때 엄마는 창가의 꽃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 지은이 다시 만나면 그때 지은이 예쁘게 웃는 사진 여기다 가득 채워 넣으려고요. 그때까진 이 자리를 비워둬야 해요. 그 일화를 전해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또다시 걷잡을 수 없는 통곡으로 미어져 내렸어요. 엄마는 텅 빈 삶 속에서도 제 존재라는 가장 아름다운 사진을 채워 넣을 날만을 기다리며 그 빈 액자를 매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지은아, 너 엄마 장례식 때 유품 정리하는데 말이다. 그 아픈 몸을 이끌고도 방 안을 얼마나 정갈하게 채워놓고 사셨는지 몰라. 주변 이웃분들한테도 늘 베풀며 씩씩하게 사셨다더라. 너 어릴 때 야무지던 그 모습이랑 정말 똑 닮으셨어. 그 주 주말 저는 이모와 남편의 손을 잡고 엄마가 외롭게 묻혀 계신 공원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차가운 비석 앞에 서서 저는 한참 동안 아무런 말도 잇지 못했죠. 40년 동안 가슴속에 쌓여온 수만 가지의 이야기들이 목구멍을 꽉 막아버려 힘들었기 때문이죠. 저는 비석을 어루만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첫 마디를 뱉어냈습니다. 엄마, 나야.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지은이가 드디어 왔어.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어갔죠. 엄마, 나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어. 나를 목숨처럼 아껴주는 착한 남편도 생겼고 엄마를 꼭 닮아 씩씩하고 예쁜 딸아이도 있어. 할머니가 나 버려두지 않고 정말 잘 키워주셨고 그러니까 엄마 하늘에선 더 이상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마음 아파하지 않아도 돼. 미안해 엄마. 진실도 모른 채 오랫동안 엄마를 원망하고 미워하기만 해서 정말 미안해. 이제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 이해하니까 이제부터는 절대 원망 안 할 거야. 그 평생의 한이 서린 외침을 끝으로 저는 엄마의 무덤 앞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모와 남편 역시 제 양 어깨를 꼭 친 채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죠. 엄마의 산소를 다녀온 이후로 제 삶의 풍경은 조금씩 하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직장 생활은 버겁고 매달 다가오는 생활비 걱정에 머리가 아픈 평범하고 고단한 날들의 연속이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 평생 찬바람을 들이치게 만들었던 그 거대하고 시커멓던 구멍 안으로 마침내 따스한 햇볕과 온기가 가득 들어차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 딸아이는 이제 어엿한 중학생 사춘기 소녀가 되었어요. 무뚝뚝하고 표현이 서툰 우리 할머니의 피를 고스란히 이어받았는지 평소에는 말수도 적고 시크한 척을 하지만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보면 늘 엄마인 저를 가장 먼저 챙기는 속 깊은 아이로 자라났죠. 엄마 싫어하며 설거지하는 딸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제 눈시울은 자꾸만 붉어집니다. 그 비좁은 화계 슈퍼 매대 앞에서 제 과자를 챙겨주던 우리 할머니의 구분등이 겹쳐 보이고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단칸방 창가에서 저를 그리워하며 꽃을 키우던 내 엄마의 씩씩했던 모습이 고스란히 오버랩되어 보이기 때문이었죠. 세 여자의 피와 사랑이 그렇게 제 딸아이의 등을 통해 면면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모는 여전히 미용실을 운영하며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계세요. 이제는 매년 기일이 다가오면 이모와 남편 그리고 딸아이까지 온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할머니의 산소와 엄마의 산소를 차례로 들리는 것이 저희 집안만의 가장 소중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엄마의 무덤 앞에 이모가 정성껏 준비해온 꽃 화분을 올려놓으며 읊조리실 때마다 제 코끝은 어김없이 찡해져요. 형님, 지은이 여기 남편이랑 아주 예쁜 딸 데리고 왔어요. 보시다시피 우리 지은이 이제 상처 다 딛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저 세상에선 아프지 말고 우리 엄마 손 꼭 잡고 편히 쉬세요. 그 이모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하늘 위에서 할머니와 엄마가 마침내 서로의 손을 꼭 쥐고 환하게 웃으며 저를 내려다보고 계실 것만 같은 확신이 듭니다. 제 남편은 오늘도 변함없이 퇴근 후 지친 저를 위해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 상차림을 차려주었어요. 구수하게 끓여낸 된장찌개에 샛노란 계란말이 하나가 전부인 참으로 투박한 밥상이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가장 따뜻한 밥상입니다. 저는 이제 기나긴 터널을 지나와 비로소 온전히 압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버려지고 외면당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차가운 껍데기 뒤편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눈물겨운 희생과 비극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위대한 사랑은 꼭 매일 얼굴을 마주보고 손을 따뜻하게 잡고 있어야 하지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도 이제는 알아요. 수십 년의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도 낡아버린 편지 한 장에 담긴 그 간절한 진심만으로도 40년이라는 긴 세월의 공백을 단순히 뛰어넘어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온 마음으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긴 사연을 듣고 계시면서 나는 왜 이리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자랐을까 라며 원망하고 계시는 분이 있나요? 혹은 가슴속에 웅크려둔 깊은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오랫동안 증오하고 미워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무려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세상을 저주하고 부모를 원망하며 살았었죠. 하지만 삶의 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얕은 표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에 숨겨져 있을 때가 많더군요. 그 아픈 진실을 용기 내어 마주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평생 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연을 마무리하며 이 길고 무거운 저의 인생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깊은 마음으로 들어주신 분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